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 이 화면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임상 장면에서 아이들을 조력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얼마나 머물러 계시나요? 1시간 혹은 2시간? 물론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선생님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심리 지원 차원에서 4가지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혹은 우리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실제로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런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도움을 받을 아이들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민감도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작년 서베이를 통해서 보시면요. 100명 중에 19명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사이버상에서 괴롭혔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18명의 아이가 피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독특한 거는 가피해 동시 경험이 100명 중에 27명의 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연구, 그 학교 폭력 연구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학교 폭력을 연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조금 신선했는데요. 결과가 가피의 경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역할이 바로바로 바뀝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 이렇게 저학년의 특징이었는데 사이버 폭력 안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피의 동시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가해 행동을 하는 영역 그리고 피해 경험의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아이들이 언어 폭력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피의 그 경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괴롭히는 이유도 굉장히 좀 양극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어서 뭔가 가해를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정말 스트레스 풀고 재미로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를 괴롭히고 나서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반 50%의 아이들이 미안하고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반대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정당했다. 나는 재미있었다. 아무 느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료자로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누구를 괴롭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47%의 아이들이 아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선생님들? 실제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7% 내에서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피해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버니까 모르는 아이를 대상으로 가해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조금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한 아이가 100명 중에 40명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이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혼자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55%기도 했는데 사실 친구들이 알아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을 혼자 고스란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보시면 재밌는데요. 사실 가해 학생의 71.4%는 자신의 가해 행동을 기존 유형에 분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8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유형의 괴롭힘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옆에 볼까요? 피해 학생의 65.7%는 자신이 피해 상황을 기존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해요. 이것 역시 무엇을 선생님들이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어떤 서베이나 어떤 조사들, 연구들이 실제 아이들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은 사이버상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네, 굉장히 많은 경험들, 고통들을 당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이었는데 이것도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교모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결과에서도 봤죠. 100명의 아이 중에서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는 경우가 4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는 혼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좀 마음 아픈 데이터죠. 실제로 이런 어떤 폭력을 통해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가 100명 중에 43명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사이버 안에서의 고통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경험을 하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선생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 초등학교 같은 사례는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사진으로 놀리는 거죠. 사진으로 놀려서 뭔가 되게 무시무시한 사진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사진에 얼굴을 합성해서 괴롭힌다거나, 뭔가 욕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괴롭힘은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선생님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사례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실제로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부모님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몇 명의 친구들이 알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9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300건 이상의 언어폭력의 문자 메시지를 늘 받아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아이의 고통이 상상이 가시나요? 감히 우리가 이 아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아마 선생님들 이 멤버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맵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역할극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따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도 그 주변의 아이들이 애도 작업을 하기는커녕 이 아이가 멘탈이 약하다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안에서는 뭔가 이 지금 조직에, 사이버 조직에 적응을 못하면 종합병원이라고 놀리고 비난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못하는 아이들 투표해서 떨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 상황에서는 그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제가 사실 요거는 선생님들 정말 제 입으로는 읽지는 못하겠어요.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은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상상이 가세요?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실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굉장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남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항상 죽고 싶은 걸까요? 저 도대체 왜 살죠? 자살할 생각뿐밖에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으면 민폐예요. 정말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도대체 저라는 존재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아이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실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죽어서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냥 죽으면 감정이라도 안 느껴서 그렇게 그냥 죽고 싶대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고 모든 게 다 자기 잘못 같아요. 선생님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요. 엄마 아빠 실망시켜드릴까 봐 너무 두려워요. 미칠 것 같아요. 항상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관찰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 불안해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 자살 시도했어요. 저 락스 마셔봤어요. 저 핸드폰 끈으로요, 목을 한번 감아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 오늘 손목 그었어요. 피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저 3일 동안 학교 안 갔어요. 잠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사이버 폭력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존에 이제 사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플렉스 트라우마라는 누적된 그런 연구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이버 폭력이 우리가 연구 결과를 조금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의 고통들을 봤을 땐 굉장히 반응이 더 강도 있고 복합적이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대처 방식이 굉장히 미숙하죠. 발달적인 위치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맥락에서 굉장히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강도 있고 더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치료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도 치료자의 사전 준비입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감성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치료자로서 간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과연 나는 전문가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들 한 분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의 성격, 가치관, 경험, 믿음, 태도 등은 그 순간 치료자가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자는 굉장히 독특한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글도 한번 봅시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치료자가 어떤 이론적 접근, 기법을 사용하는지보다는 어떤 치료자가 상담을 하였는지 더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법 되게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기법 되게 많이 공부하시죠. 기법도 많이 나와 있고. 기법은 아마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외워서. 하지만 이 부분은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어떤 어려움에 관심이 있고 도와줄 의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너의 얘기가 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주관적인 어떤 세계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가로서 너를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태도들을 온몸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치료자로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이것도 몇 가지 넣어봤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랑 좀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제 아이들의 걱정거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라는 겁니다. 보류. 네. 그리고 내담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자와 아이와의 사이에 문화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너도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들의 존재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상담자의 자존감 유지하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임상 장면에서 아이들을 볼 때 나는 굉장히 이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뭔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낙담하게 되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그 과정을 꿋꿋이 버텨주시면서 상담 그 치료자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 같은 정말 쓰레기는 사실 여기에도 고민 상담할 자격도 없어요. 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놈 이해해 주시는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아무리 자꾸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또 부모님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엄마가 우는 거 너무 싫고요. 아시면 마음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온정적인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제공을 해주셔야겠죠. 아마 실제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 질문을 또 하고 싶어요. 그 관계의 중요성은 아마 치료 장면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건데요. 실제로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내 주변의 남편 혹은 자녀, 지인, 친구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다들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실제 나의 삶에서도 전문가라고 전문가인데 나의 삶에서 관계가 잘 안 되면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아이들을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표현과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이버에서 있었던 일이 진짜가 아니잖아. 이런 표현 정말 상처입니다. 사실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사이버에서 있었던 일 현실입니다. 네. 자, 이제 그만 잊어버려. 현실에서 맞은 게 아니잖아. 너 사이버에서 욕 먹었잖아. 무슨 근데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통계 자료에서 안내했듯이 100명 중에 13명의 아이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3명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의 반응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자, 네가 어려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말 안 됩니다. 금물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갈 거야. 참고 견뎌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굉장히 아이들의 고통을 축소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도움이 되는 반응은 뭘까요? 너의 어려움은 정말 치료자인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너를 도울 의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할 거야. 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다가.
앞에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에 대한 존중,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지금 너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내가 찐따라서, 내가 너무 못나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네. 너를 믿어. 너에게 일어난 일로 네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 사실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서두르지 않아도 돼.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도 괜찮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 사실 우리가 그 임상 장면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은 치료자가 어른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죠. 여기서도.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세요. 천천히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 괜찮아. 기다려주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넌 혼자가 아니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야. 전 이 말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100명 중에 13명의 아이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특히 남학생들이 그래요. 도움을 요청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이 도움이 요청하는 게 굉장히 뭔가 자기가 못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그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일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야.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뭔가 이 무너지는 자원이 무너졌으면 세워주고 또 강점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자기 존재감을 인정할 수 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임상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희망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회복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셜리그만 선생님의 어떤 긍정심리학에서 품성 분류 체계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시간이 여기가 많지 않아서 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정서 조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훈련을 할 때는 뭔가 내 감정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게 속상한 건지 슬픈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감정들을 찾을 수 있는 훈련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강점을 찾기 전에 그런 작업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강점 찾는 것들을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인 향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존감을 증진하고 본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6가지 영역이 24개의 성격 감정입니다. 지혜 뭐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카드를요. 한 세션에 모두 쓰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다 이거 24장의 카드를 깔아놓고 너의 장점은 뭐야? 네가 한번 셀렉해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세션마다 하나의 파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나의 강점이 어떤 기반으로 내가 이거를 셀렉했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본인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혜, 여기 그 자료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 자애, 정의, 절제, 초월 이것까지 하나하나 아이들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사이버 폭력 관련된 적용 법률 그 사례를 3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2번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2번째, 이것도 요새는 사실 사이버 성폭력 앞에 이제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이버 성폭력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패드립
뭐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거라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 법률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법률을 통해서 그럼 너 신고해 이게 아닙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은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단순한 장난 아니야. 라고 타당화해 주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만나는 시간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공백들을 채워줄 굉장히 적절한 심리 지원이 저희 아마 24시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SNS를 통해서 텍스트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관련 자료들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셔서 아이들이 다각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자는 한 인간으로서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심리 지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